이제 독설 김 선생님답게 독설 가득한 책을 내셨어요. 네. 수능을 좌우하는 중학 국어 공부법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사실 이렇게 학원 강사로서 티칭을 주로 하시다가 이번에 공부법 책을 새롭게 내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이제 좀 뭐랄까 안타까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자마자 수능 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좀 공부를 잘하고 애초에 이제 뭐 학원을 그렇게 크게 다닐 필요가 없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겨울부터 시작해도 그렇게 크게 늦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평범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서 하면 너무 늦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보가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소도시에 있는 친구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끔 해주는 네, 그때 만약에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 돌아간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싶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사실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네. 이렇게 독설도 이렇게 배송을 해주셔서 이렇게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게. 맞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봤을 때 책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수능을 좌우하는 것이 국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책 전반적으로. 네.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전에 그 화학 일타 선생님 중에 박상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정총매 선생님. 제가 그분 수업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박상현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TV 프로그램에서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화학이 3등급인 친구가 와가지고 상담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너 그러면 국어가 몇 등급 나오니? 그랬을 때 선생님 저 국어는 1등급 나옵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가장 이렇게 인상이 깊었던 게 공부머리는 일단 독서머리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제대로 읽을 수만 있으면 화학이든 뭐 수학이든 이과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모국어 실력부터 가장 먼저 완성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를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너무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이제 화1을 들었었고 화2는 안 했었고 화1을 들었었는데 박상현 선생님의 이제 정총매 수업을 인강으로 들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쉬워요. 그냥 뭐 원자가 어떻고 원소가 어떻고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뭐 농도가 어떻고 그렇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못 알아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스튜디오에 녹화를 하려고 이렇게 스타벅스 앞에서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스타벅스 안에 있는 그 어머님들이 마침 또 사고력 수학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아마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뭐 이 정도 가르치는 학부모님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고력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애가 이해를 하나도 못하는데 그 수학인지 국어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책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사실 독해 능력이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게 너무 부족한 상태인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공부가 너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좀 어머님들께 경각심도 좀 드리고 학생들에게 국어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사실 스튜디오 S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면 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시청자분들께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학 풀 때 저도 그랬고 처음으로 벽에 부딪힐 때가 저는 그런 문제였어요. 친구 2명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근데 2명의 속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둘이 언제 다시 만나냐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진짜 한 5줄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를 못하면 애초에 문제에 접근조차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제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고난도 문제, 좀 수학 고난도 문제를 보면은 저는 이렇게 좀 2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계산이 지저분한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고 식만 딱 줘놓고 정말 그 엄청난 사고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뭔가 이렇게 설명이 있어서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맞아요.
그래서 정말 수학을 할 때도 독해가 정말 중요하다. 네, 근데 사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고등학생 때가 아니라 중학생 때부터 국어를 더 잘해 놓으면 수능 때 우리가 비장의 무기로 쓸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중학교 시기에 국어 공부를 강조를 하고 계세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그렇죠. 네. 왜 제가 중학생 때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뭐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뭐 수학이라든지 영어를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하게들 그죠.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수학과 영어 선행에 비해서 국어도 선행을 해야 한다라는 상식에 대해서는 그건 상식이 아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제 너 장사하려고 약 파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가면은 아마 다 느끼셨겠지만 나중에 가면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좀 왕왕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학교 3년을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지 말고 어지간하면 거의 이제 평범한 친구라고 하면은 한 2년 정도에서 2년 반 정도는 점수를 올리는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중학생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중학생 친구들이 이제 개편되잖아요. 2028년에 그렇죠. 수능이. 그래서 그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봤을 때도 또 국어의 중요성이 커질 맞아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8년 개편안에 따르자면 일단은 국어, 수학, 영어 그대로 거의 그대로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뭐 사탐과 과탐이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네. 엮여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과생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문과생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을 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문이과 융합형 수능이 되는 건데, 작년 한 10월, 11월 그쯤에 예비 문항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예비 문항을 보니까 계산이 더럽고 어려운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지문이 엄청 길어요. 보기에 지문이 쫙 길고, 그리고 나서 계산은 생각보다 식을 세우면 되게 빠르게 풀리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다 과학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니 비문학 지문 같다. 수능 비문학 지문도 사실은 제재가 그렇죠. 엄청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BIS 비율 이거는 뭐 경제 쪽에서 나오는 거고 금융 용어고, 무슨 컴퓨터 공학 같은 희한한 것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수능 비문학을 중학생 때부터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 가서 과학을 공부하든 뭐 사회를 공부하든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좀 공부하는 게 수능 비문학을, 그러니까 수능 수준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비문학을 중학생 때 한 3년간 천천히 공부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취지로 썼습니다. 네. 비문학 보면은 네. 길이도 길고 제재도 그렇고, 저는 비문학 풀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세상에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메라 구조를 막 지문 읽으면서 파악하고 막 그런 경험을 했어서. 살면서 우리가 카메라 구조를 생각해 볼 일이 거의 없지. 얼마 없을 텐데 우리가 사진을 막 찍지 않는 이상. 맞아. 그래서 비문학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비문학 공부를 하면서 약간 의외의 부수적인 효과, 지식이 살짝 넓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뒤에서도 나올 거지만 뭐 배경 지식 공부를 따로 하기 위해서 뭐 독서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독서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배경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국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그런데 중학교 때 당장 수능 1등급의 성적 또는 그런 실력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쵸.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보는 게 고1, 3월 모의고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보통 아이들이 충격에 빠지거든요. 이제 고1, 3모를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보통의 모의고사들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대략 89점에서 90점 정도가 되면 돼요. 네. 근데 저는 그 정도 점수를 고1, 3모에서 90점 정도를 받게끔 선행을 시키는 게 저희 학원의 목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요 커리큘럼을 통해서 그 정도로 이 친구가 맞게 됐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뭐 수능 공부는 인터넷 강의라던가 뭐 메가스터디나 네. 뭐 아니면 저기 뭐 대성 마이맥이나 네. 이런 데 되게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자. 네, 왜냐면
국어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뭐 수학이든 뭐든 조금 공부를 할 시간이 얘가 좀 안정이 되면 다른 데다가 좀 맞아요. 이렇게 부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이제 네. 그런 거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네. 수업을 꾸리고 있습니다. 네. 제 경험이랑 너무 비슷한 게 저도 이제 중3 때 국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1 정도의 수준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국어 때문에 딱히 골머리 썩을 일이 없으니까 다른 과목에 좀 더 편해지고 근데 또 모의고사 스타트가 국어잖아요. 맞아요, 1교시가. 맞아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볼 때마다 크게 긴장 안 하고 이 스타트가 잘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뒷시험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중3, 그러니까 이제 얼추 이렇게 중학교 내신이 마무리되었을 때 국어에 대한 약간 위기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가다가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 때는 다른 과목들은 점수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잘 나왔는데 국어는 살짝 이렇게 변동이 이게 있었거든요. 있죠. 네. 맞아요.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크지는 않았지만 기복이 있었어서 얘를 그대로 뒀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기복이 이렇게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이제 자칫하다가는 미끄러질 수 있겠다. 미끄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저는 이제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네네네. 국어 학원을. 그래서 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수업 다 듣고 이제 학원에 남아서 특강 듣고 거기서 이제 밥 열심히 거기서 근처에서 그냥 먹고. 국어 특훈을 열 몇 시간씩 네, 열심히 받았구나. 했네. 내가 이때가 아니면 뭔가 좀 힘들어질 수도 아니, 있겠다는 잘했네, 생각에 잘했네. 물론 나중에 2, 3 때 가서는 또 이제 국어 때문에 또 약간 어려움을 겪긴 했었지만 네네. 그래도 1학년 때 이렇게 딱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냥 국어는 내가 믿고 보는 과목. 아 그때는 네, 정말 순항 중 순항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확실히 초반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둬서 나중에 고등학교 초반에 잘하고 들어가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깔아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근데다 것 같아요. 이제 수시도 이제는 애들이 네. 많이 써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고등학생 들어가서 네. 이렇게 1등급 맞는 이제 중학교 국어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총을 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총을 쏘기 위해서요. 네. 관역에 명중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조준을 하고 장전을 하고 총알이죠. 총알.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역에다가 뭐 내가 총을 잘 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총알만 많으면 네. 다 갖다 이렇게 쏟아 부으면 어딘가 맞추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총알 같은 존재가 어휘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휘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친구는 무조건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약간 총알이 많아서 많이 쏘면 언젠가는 그렇지. 맞는다 약간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아. 근데 이제 보통은 총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네. 좋은 총이 있어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어 단어처럼 네. 국어도 어휘력이 진짜 중요한데 그 어휘력의 근간,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 그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한자다. 그래서 이제 한자에 대한 중요성이 생각보다 모든 책에서 중요성이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걸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본인들은 일단 태어날 때부터 언어에 대한 감이 좀 있었던 거예요. 책을 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는 숨 쉬듯이 써왔던 그 한자어기 때문에 한자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못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당연히 한자를 그렇게 막 엄청 강조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출생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출, 날생, 네. 그리고 이제 송죽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소나무 송, 대나무 죽. 죽을 못 읽어요. 수하고 석을 구분하지 못해. 물수, 돌석. 근데 이게 정말 그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평범한 친구들은 그렇게 되는 환경이더라. 왜냐면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뭐 한자도 공부 잘 안 시키고 이제 뭐 지필고사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암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오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기초적인 한자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글을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일문단만 봐도 한자어가 엄청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교 때부터 했으면 좋겠는 과목은 사실은 뭐 문학도 아니고 비문학도 아니고 가장 먼저는 한자예요.
사실 나중 가면은 이게 한자어다라는 생각을 못 할 정도로 그냥 한자어들이 주르륵 나오고 특히 막 법률 용어 비문학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거기 정말 한자어의 집합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막 뭐 예를 법인이 들면 어떻고 맞아. 예를 들면 뭐 위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 네. 이런 거. 제가 이런 게 다 한자인데? 붙여져서 나오니까. 약간 국어 개념어 중에서 좀 생각나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뭐 문학이나 비문학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뭐 약간 비유도 다 그런 거니까 뭐 비유노 뭐 서리 직유은유 의인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의인법이겠네 아무래도 한자로서 다 표현할 한자죠. 수 있는 게 맞아. 그리고 뭐 문법 용어 같은 것도 다 한자죠. 뭐 맞아요. 용언, 네. 유음화 뭐 비음화 이런 것들 다 그렇죠. 어미, 어간, 어근 이런 것도 다. 경국의 원래는 그렇죠. 영국의 경국의 영으로 뭐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맞아요. 저는 제일 쇼킹했던 게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네네네. 처음에 봤을 때 발음도 설명을 잘하는데? 네, 공감각적 심상 처음에 봤을 때 설명을 보면은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뭔 말인지는 알겠어. 약간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됐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뭐 감각의 전이 했을 때 이 전이라는 말도 애들이 모르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빨리빨리 배워 놓는 게 네. 고등학교 가서 훨씬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꼭 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도 개념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용어랑 머릿속에서 이렇게 체킹이 안 되면 맞아요. 친구들이 공부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또 한국어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맞습니다.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자 공부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 한문 과목이 있었거든요. 있었니? 우리 있었지. 요새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의아했던 거가 한문이 그러니까 많이 축소가 되면서 그 거를 이제 뭐 중국어나 아니면 일본어나 보통의 학군지가 그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해가지고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국 한자랑 근데 일본 한자랑 한국식 한자가 너무 다 다르죠. 달라요. 네, 네, 다 그래서 저는 한국식 한자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자 공부법을 조금 효율적으로 한번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한자 공부가 필요하냐. 네. 그래서 제가 책을 갖고 왔어요. 이 책. 네. 네, 책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 책을 사라는 건 아니고 이걸 제가 왜 갖고 온 거냐면 초등학교 한자, 그러니까 필수 초등 한자 500자 쓰기 노트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이런 거, 그러니까 한자의 어떤 형성, 뭐 회의자, 뭐 이런 걸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예를 들면 이제 가라는 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오를까, 집가, 노래가, 더할까, 갑가. 근데 이런 게 요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가라는 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갔더니 애들이 떠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냐면 요 쓰기 노트를 한 번씩 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를까, 오를까 이렇게 하면서 쓰고, 그리고 요걸 활용해가지고 이거 단어가 가결, 뭐 오를가에 뭐 결정할 결, 뭐 그리고 또 뭐 맺을 결이죠 사실. 그리고 뭐 가능 했을 때 오를가에 뭐 능할 등 이런 것들을 애들이 이 가를 활용하는 단어들에 이런 게 있구나까지 읽고 넘어갈 수 있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다가 써놨지만 이제 뭐 이런 거를 보고. 이걸 딱 보고 오를가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베스트예요. 네. 베스트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뒤 문맥을 따져서 대충 이게 오를가로 이루어진 가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만 있으면 거기까지면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쓰기 공부가 필요하다. 네. 저게 꼭 필요한 이유가 저는 다른 과목 다 제껴두고 그냥 한자 공부시키실까 말까 고민하시는 학부모님 계신다면 이거 고전 시가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고전 시가에 한자로 표현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한 글자만 알면 그래도 이게 단어 뜻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유추가 되고 문제까지 맞출 수 있는 거라서 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고 싶다 한자 교육을 통해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고전 시간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하고 가사 문학 같은 것들, 이제 네. 운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밑에다가 이렇게 좀 달아주잖아요, 주석을. 네, 근데 그 주석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한자를 모르면 못 읽는 단어의 그렇죠. 수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저는 정말 이제 가성비 있게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한자 좀 시키셔라. 네, 학습지라든지 뭐 아니면 요런 책을 사서 진짜 약간 무식하게 외우게 하시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다. 사실 고전 씨가 얘기해가지고 떠오른 건데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맞아요. 삼경인지 나오면은 벌써 어떡해. 이화, 월백, 은한, 삼경 이게 다 한자어. 조사 빼고 다 한자야 그냥. 그지.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한자어를 알면 대충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전혀 이게 한자를 모르면은 뭐지? 그냥 다음 장 넘기는 거예요. 그냥 다음 장 넘기고. 그거는 이제 딱 빼놓고 다른 거 풀어야 되는 상황이 나중에 되는 찍고 거죠. 이제 그렇죠. 왜냐면 동아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자를 모르고서 지식인에 가까운 무언가가 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어려운 것들은 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원에서 지금 가르치시면서 아이들이 한자를 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한자. 네, 좀 기억나시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들 출생에 대해서도 못 쓰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자 특강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특히나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리턴이들이 저희 학원에 정말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시기에 갔다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그 사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어적으로 골든타임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영어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어로는 정말 잘하겠지. 그쵸. 잘하는데 그때 이제 감이 다 한자에 대한 감, 한국어에 대한 감 이런 게 되게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뭐 대관절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대는 들어본 거야. 큰 관절. 대관절? 대관절? 네, 그렇게 약간 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의 난이다 라고 했을 때 뭐 홍경래의 난 했을 때 이제 그 난이 어지러울 난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난이 뭐 난초의 난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알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고, 네, 그런 식입니다. 보통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학습지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 책 중에 마법천자문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거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데 네, 마법천자문. 제가 어릴 때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 남자애들은 마법천자문으로 많이들 이렇게 네. 입문해서 많이들 구제를 받아요. 근데 이제 여자애들은 마법천자문 절대 싫어하니까 이제 그 여자애들을 위해서는 진짜 학습지가 장원한자 학습지? 네, 그냥 그런 거. 애들은 근데 여자애들은 시키면 하니까. 근데 남자애들은 시켜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제가 마법천자문도 네.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분도 네. 제가 좀 궁금했어요. 특히 이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한자 공부를 안 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두 분도 아마도 한자를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하셨는지. 그럼 이건 현우 형부터 한번.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법천자문 책을 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읽었거든요. 그냥 심심하면 꺼내보고 그랬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어머니께서 한자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급수 그런 시험지를 이렇게 옆에서 쓱 내미시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하고 이제 봤는데 내가 만화책에서 봤던 책 한자들이 있으니까 신나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어머니 근데 너무 그래서 좋으셨겠다. 네. 그때 당시에 1급부터 8급까지 한자 급수가 있었는데 1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8이 맞아요. 제일 쉽고 제가 그때 높이 하지는 않았어요. 6급까지 딱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그게 딱 아까 말씀하신 골든타임. 맞아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이때쯤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돼서 고등학교 특히나 비문학 이런 거 풀 때 아니면 문학 같은 것도 그렇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한나를 아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신감도 붙고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이 각각 뜻을 알면 이걸 섞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뭐 저도 가끔씩 이제 후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 초등학생한테 뭘 시키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한자 시키시라고 완전 맞습니다. 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감하는 바였습니다. 말씀해주신 게. 어때서요? 사실 아까 네.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마법천자문을 좋아해서 보는데 이제 여학생들은 잘 안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남학생인데도 어렸을 때부터 마법천자문 안 보고 그다음에 로봇 그런 거 안 좋아하고 공룡 안 좋아하고 막 이런 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자와 좀 거리가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자를 이렇게 막 보고 이렇게 이 한자는 뭐다라고 그거를 막 공부했던 거는 아닌데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내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TV를 보면은 뭐 사실 TV를 틀면 뭐 뮤직뱅크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예능을 보는 것도 아니고 뉴스 보시죠. 그냥 같이 그냥 뉴스를 보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뉴스 보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신문 읽으시면 옆에서 그냥 슬쩍 가서 뭐 읽으시나 하고 보고 뭐 이거는 이런 일이 있었다네 하면서 그냥 저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이 한자는 요거다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어떠한 글이 있을 때 한자어가 많이 들어간 그런 줄글들에 그냥 편안하게 노출이 됐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사실 한자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더 나을 거고, 저는 이제 우리 친구처럼 그냥 한 5급, 6급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급수 한자로 봤을 때. 맞아요. 근데 네. 그 5급, 6급 정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0자 쓰기 노트 같은 그 500자가 사실은 5급, 6급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갖춰도 충분하다. 왜냐면 8급이 아까 말씀하신 돌성 물수 이런 거라서 그러면 8급 한자 숫자도 몇 개 안 돼요. 100개 이내인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5, 6급까지 해두시면 정말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서 그건 추천드리고 싶고, 이제 진영이 같은 케이스가 이제 어릴 때부터 줄글로 한자를 익숙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고 네네. 줄글 또는 텍스트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네. 국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나 네. 동의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책을 많이 읽는 것과 네. 그리고 수능 국어 점수가 높은 것 사이에 상관성은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게 결과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어머님들이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성토를 하시는 게 뭐였냐면, 우리 애는 정말 그 초등학교 때 책장이 꽉 차게 책도 사주고 많이 읽히고 독서 교육도 했는데 왜 3등급이냐? 왜 3등급이냐? 근데 진짜 3등급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이렇게 아시다시피 비문학이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책에도 제가 이렇게 놔뒀는데 요런 지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독서를 많이 하는 거랑은 이런 지문이 크게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조금 복잡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지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줄을 제대로 긋고 메모하고, 그리고 특히 뭐 경제나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그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그림 위에다가 내가 내용을 요약해서 메모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되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만약 초등학교 6학년 시기를 놓쳤다, 중학교 2학년 여름부터는 조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을 읽는 습관, 그리고 어떤 그 비문학을 읽어가는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을 익히지 않으면 사실상 독서와 수능 국어의 어떤 상관성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확실히 글을 읽는 거랑 문제 그러니까 푸는 거랑 주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맞아요. 달라. 틀리지 않게 정보들을 쏙쏙 찾아내서 맞는 답을 고르는 거하고는 조금 너무 다르죠. 네. 네, 맞아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난도의 비문학 독해 지문이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는 중학교 때 네. 좀 훈련하는 메모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밑줄을 어떻게 그어야 되고 뭐 요약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마련해서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한번 설명을.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조독해라는 그런 강의들 좀 들어본 적 있을 네.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때 네. 이제 좀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 즈음이 맞아요.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뭐 글을 읽는 7가지 코드, 몇 가지 코드 막 이래서 되게 유명했을 텐데 사실은 저는 구조독해보다 그냥 읽고 그냥 풀어야 된다 파예요. 이제 왜냐면 그 구조독해가 사실은 어떤 친구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냐면, 예전에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으러 온 친구 중에 의대를 가고 싶어서 네. 재수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왜 저한테 과외를 들은 거였냐면 95점은 나오는데 100점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비문학에 한 2개를 항상 틀려서.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은 구조독해가 정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 문제 해결 구조다라고 하면 앞에서 문제를 얘기했으니 뒷부분에 해결이 나오니까 거기부터 바로 이런 요령이나 꼼수가
그 친구는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평범한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노베이스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아마 이제 수능을 다 쳐봐서 아시겠지만 1교시에 엄청 긴장되잖아요. 맞아요. 그날 하루에 다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신없이 풀게 된단 말이야. 뭐 그때 내가 이 어려운 비문학 독해 지문을 보고 이거는 무슨 구조야? 이게 저는 솔직히 안 떠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구조독해 같은 경우는 강사 입장에서는 되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떠냐면 나는 답을 알고 이 지문을 전부 다 파악했고 분석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기는 정말 좋아요. 어떻게 보면 깔쌈해. 이제 앞에서 보는 이제 친구들은 굉장히 이게 깔끔하다고 느끼고 어머 선생님 정말 강의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학생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읽고 그냥 푸는 단순한 어떤 태도를 가지시되 중요한 거는 1문단에서 3문단까지 아주 중요한 정보의 세팅은 다 끝나기 때문에 1문단부터 3문단을 읽을 때 아주 꼼꼼하게 조사 어미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딸려있는. 근데 10분 정도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10분 중에 한 거의 7분 정도는 지문 분석에 써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문 이해가 완벽하게 되면 문제는 알아서 풀리게 되어 있다. 근데 보통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이거 지문하고 문제하고 비율을 어떻게 해서 한번 풀어볼래? 했더니 5대5? 네, 나 여기 5분 읽고 여기 5분 풀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마도 읽고 나서 마음이 급해져서 뒤를 이렇게 후루룩 읽다가 문제를 풀다가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 7대3 그리고 만약에 괜찮다면 8대2도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좀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비문학 시간이 보통 10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모의고사 한 3지문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째 하나는 인문 지문, 하나는 법 또는 경제, 하나는 과학 또는 기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법 경제 중에 경제가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그래프 나오고 말도 어렵고 그러고 근데 과학은 모두에게 어려운 그런 소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나 과학 지문에서 친구들이 많이 좀 애를 먹는데 좀 지문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쵸. 이게 저가 일단 책에서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이게 제가 실제로 애들 가르쳤을 때 애들이 숙제를 해가지고 온 지문인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따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따로 빼놓고 여기에다 필기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가지고 숙제를 내준 거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해가지고 온 건데 이제 뭐 보면은 항상 제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어떤 밑줄 긋기의 기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 그럼 거기에 뭐 동그라미를 치고 그 개념과 관련된 정의가 나온 부분에다가는 밑줄을 당연히 쳐야 되고 그리고 또 밑줄을 쳐야 되는 부분이 즉 다시 말해서 뭐 그리고 뭐뭐라는 것이다 같은 재진술 같은 것들은 또 밑줄을 쳐주고 왜냐하면 요거는 문제를 쓰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낸 지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을 해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림은 필요가 없으면 주지 않는다. 원래 주지 않는다. 근데 애들이 그걸 모르고 이런 그림을 활용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제 무슨 배짱으로 여기에다가 아무런 필기도 하지 않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냐. 근데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 이 친구가 이런 거에다가 해놓은 게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 나름으로 요약해서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 놓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뒷부분 내용은 그냥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좀 손을 쓰면서 비문학을 풀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만한 지문인데 이제 애들이 이것만 딱 봤을 때 너무 무시무시해 보이니까 그죠. 못 푸는 거죠. 쫄아가지고. 확실히 그림들이 빠지니까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림 보면 또 친숙해서 이거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지문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약해서 메모하면서 푸는 습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메모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내가 메모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요약을 해야 되고 밑줄은 어디에다 긋는 게 나한테는 제일 편했고 이게 사실 100명이 있으면 100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이런 데다가는 밑줄 긋는 게 좋아라고 제가 제언은 하는 거지만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해봐라고 제언 혹은 제안 해보는 거지만 사실 방법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 시간으로 중학교 3년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숙제를 애들이 이틀에 한 번씩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형은 문과고 나는 이과 베이스잖아. 그러면 문과생으로서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과학 기술 막 이런 지문들 나왔을 때 그런 때 약간 어땠는지 혹시 약간 이제 형의 노하우가 있었다면 뭐 우선 시험지에 딱 처음 나오면 당황스럽지 뭘 일단 올 게 왔구나. 네. 앞에 인문하고 경제 법 다 풀었어. 그 이제 마음속으로 각오하고 있어. 오늘은 어떤 친구가 날 힘들게 할까요? 그래서 딱 넘기면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 지문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일단 첫 번째 한 가지는 정보량이 너무 많은 지문.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거를 다 넣기가 힘들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지문이 있고 정보량이 그리 많지 않고 그림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이걸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지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표시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개념이고 얘가 활용되면 뭐가 되고 근데 정보량이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처음 보는 얘기들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문제 선지 하나하나로 들어가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문을 읽어야 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저만의 이제 표시 방법이 있고 개념은 이렇게 의의는 뭐 이렇게 그다음에 활용은 이렇게 예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풀면서 선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정보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량이 좀 적고 그 다음에 그림이나 이런 힌트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글로 써놓은 게 이 부분이니까 네네네. 그럼 이 문장이 그림에서 여기구나. 설명하는 부분이 그렇죠. 뭘까라고 맞아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었고 꼭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그림 하나 또 추가해서 보기에 해가지고 문제 나와요. 유추하는 문제 네. 나오죠. 요기, 근데 이렇게. 그런 문제는 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해하지 않으면 응용해서 절대 풀 수 없는 맞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계속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보는 친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과학이나 이런 게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사실은. 네,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도 잘 못했고 그랬다 보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맞아요. 되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건 과학 시험이 아니잖아요. 국어 맞아요. 시험이다 국어 보니까 시험이야. 이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지문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제를 깔고 문제에 접근을 하고 지문을 봤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 친구는 그러면 네. 철학이나 인문이 좀 어려웠는가? 인문은 어땠어요? 논리학이나. 과학 지문부터 얘기를 살짝 네네네. 넘어갈게요. 과학 지문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살짝 논란이 됐던 건데 지구를 이렇게 구 껍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처럼 만유 인력이 어쩌고 하는 맞아요, 문제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논란이 됐었던 게 뭐냐? 이거 이과생들은 물리투 문제 안 읽고 그냥 지문만 봐도 나온다 답이. 그거 나 수능에 나왔던 것 같은데. 형수님이었어. 나 수능 때였던 형수님이었어. 것 같아. 2019년 수능.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 내가 그거 틀렸어. 아 진짜? 최양기 네. 우주론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네. 나온 거. 맞아요. 맞나? 사실 우주론이었나? 네. 그거는 제가 하도 그런 얘기가 많길래 그냥 진짜 이렇게 읽어봤어요. 진짜 풀리네 그냥. 난 그게 안 됐어. 난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안 됐어. 근데 이제 반대로 철학이나 그 자브라더스 있잖아요. 뭐 노자, 순자, 맹자, 공자. 자브라더스. 자브라더스 이렇게 나오시고 외국 분들 좀 이제 나오시고 외국 친구들 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지. 맞아. 무슨 스 이렇게 쭉 나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이 형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저를 괴롭히실 시간이 되셨군요 하면서. 네. 그때는 또 그러면 이렇게 다 정리하면서 읽었어요. 그죠.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맞아요, 나오면 맞아요. 이 사람은 요렇다, 저 사람은 요렇다. 요렇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대충 이제 저는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물론 지문도 읽고 그러긴 했지만 문제를 한번 쓱 봤어요? 보고 그래서 얘가 뭐를 던지겠다를 그냥 어렴풋이 파악만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문제를 읽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다 써놓긴 했어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위해. 그러네. 이거는 그러니까 독해력이 좀 잘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그럴 시간에 네. 어차피 너는 이거 보고 파악 못할 거니까 지문을 바로 들어가라. 근데 저도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그래서 뭐 저도 사실 크게 달랐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철학 얘기 나오면 이렇게 뭐 네모 쳐놓고 이렇게 밑줄 긋거나 아니면 옆에 빈 공간에 따로 이렇게 맞아요.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고 맞아. 경제 지문은 은근히 이과한테도 많이 어렵다. 아 그래? 난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네. 것과 배경 지식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경제는. 근데 법이나 뭐 아니면 기타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 그게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아마 공감하실 텐데 내가 편의점 알바를 잘하기 위해서 대기업 CEO를 해보겠다. 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이기적 유전자 총균세 이런 거를 내가 읽어보면 뭐 선생님 뭐 과학 지문 읽을 때 도움이 될까요? 근데 과학 지문을 읽기 위해서 그거를 읽고 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과학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문제집들이 있어요. 비문학 네. 문제 요즘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쌓으면 되는데 사실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경제 제가 여기다 추천해놨어요. 뭐 30분 경제학이라든지 약간의 경제 기반은 조금 있는 게 좋아서 그거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가 법보다 어려웠어? 아니 그냥 비등비등하게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 경제 하면은 뭐 대충 뭐 숫자를 다루니까 이과한테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이과여도 아무리 이과여도 경제 문항이 이제 경제 수학을 풀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BIS도 있었고 BIS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인플레, 디플레,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아요. 어떻고 막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배경 지식이 특히 없는 분야면 맞아요. 접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근데 너무 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어쨌든 그런 지문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 이제 경제 지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쌓이는 배경 지식이 분명 있고 너무 겁은 안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막상 가서 내가 놀라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기초 지식은 있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뭐 과학은 또 아까 그 물리투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 지문 말고는 사실은 다른 지문들은 기본 지식을 이미 갖고 있을수록 더 못 푸는 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선행해가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렇게 풀어버리다가 사실은 국어에서 물어보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환정에 더 많이 걸리는 거를 제가 봤었던 그게 있어서 차라리 뭐 이제 과학 지문 같은 경우도 내가 전부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좀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겸허히 이제 나는 겸손하게 평가원 앞에서 작은 미물입니다 하면서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경제는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약간 사람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법 같은 경우에는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자 친구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법을 써야 할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 알려줘요. 경제는 약간 어떤 느낌? 너 이거 알지? 너 일로 와봐. 이거 봐봐. 너 이거 알지? 나 이거 설명 안 한다? 그러고 그냥 가요. 맞아. 근데 이 법칙들이 우리가 막 고등학교 경제에서 배우는 어려운 법칙들은 아니고 그냥 단순한 거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같은 맞아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평소에 접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처음 봤을 때 할 수 있는 모먼트가 조금씩 그런 있어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을 추천해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사실 나는 법 되게 어려웠었거든. 그러니까 법이 내용이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래. 이건 이거지 이건 이거야가 아니라 너 이거 몰라? 너 감점 땅 하고 넘기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오목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긴 해. 네. 지금까지 이제 비문학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비문학하고 문학하고 문제 수는 거의 비슷하고 맞아요. 배점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이 좀 어렵고 두렵고 처음 봤을 때 아예 이해가 안 된다는 학생들도 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특히 이제 미래에 문학이 어려울 수 있는 후배들에게 중학교 때 좀 다져놓으면 좋은 문학 대비법 같은 게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문학 개념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뭐 서리법, 아까 공감각적 심상, 네. 뭐 감각의 전이, 뭐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추세가 문학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우리 뭐 김소월 하면은 유명한 뭐 진달래꽃 이런 게 나오지 않고 김소월 씨의 듣도 보도 못한 작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윤동주 씨의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서시 이런 거 말고 윤동주 씨의 정말 처음 보는 작품,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문학 개념어의 어떤 정의에 맞춰가지고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실 문학 개념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윤혜정 선생님 뭐 나오셨잖아요. 네. 스튜디오에서도. 그래서 그런 문학 개념어 강의를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하고 다 문제를 풀었으면
저는 작품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작품 정리 어떤 거냐면 뒤에 그 해설이 다 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해설을 보고 작품 정리 하라고 시키면 보통은 뭐 갈래, 특징, 성격 뭐 이런 것만 쓰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지문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이 부분은 무슨 법으로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내릴 만한 어떤 그 지문이 이쪽이고 약간 이런 것들을 자기가 좀 능동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작품 정리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오답 정리가 정말 중요해요. 비문학도 그렇지만 문학은 더더욱이나.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있잖아요. 선택지가 있으면 틀린 부분을 다 맞는 걸로 고쳐놓는 거. 내가 맞았어도. 그러니까 뭐 틀린 게 많지 않더라도 오답 정리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오답 정리 하라고 하면 선생님 그럼 이거 틀린 것만 해요? 이래요. 정말 그죠? 틀린 것만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모르는 걸 하나하나를 조금 내 공부가 아니라 니들 공부잖니? 그러니까 좀 약간 본인의 마음을 약간 본인의 어떤 그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거를 내가 다 하나하나를 고쳐서 끝까지 내가 이 작품 하나를 완벽하게 파악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문학은 그렇게 공부하면 딱이고 그리고 이제 문법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문법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문법은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수준의 문법을 2번 정도는 공부하기를 바라요. 2번 정도. 2회독. 네. 그러니까 왜냐면 문법 솔직히 한 번 듣고 다 이해했나요? 안 되죠. 안 절대 되죠. 안 돼요. 네. 될 때까지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번 정도는 들으면 첫 번째 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던 게 두 번째 때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문법이 사실 이 뭐랄까요 순서 가이드라인이 좀 없어요. 맞아요. 가이드라인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맞아요.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뭐부터 되어 있는 문법 강의를 들으라고 하냐면 품사. 왜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우리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게 품사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품사를 모르면 우리 그 맨 처음에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의문 변동을 할 때 뭐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용언을 몰라. 맞아요. 어간 어미를 몰라. 그러면 의문 변동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문부터 배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이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배우는 게 저는 편할 것 같냐면 단어의 이름 품사. 품사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나와요. 근데 그 문장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의문으로 넘어오는 게 저는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품사부터 되어 있는 강의들을 제가 여기다 또 추천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 강의 그 어떻게 강의를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또 알고 싶으시다면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문법 공부할 때 그 규칙들을 쫙 외워둔 다음에 길가에 지나가는 그냥 아무런 광고판, 아무런 글이나 보고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저거는 저기서 띄어쓰기가 잘못됐고 저거는 뭐가 어떻게 되고 저기서는 유음화가 이렇게 맞아.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서 다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서 돌아가면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다는 거니까 그럼요. 네,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 맞아. 그걸 하려고 진짜 몇 번을 계속 그 규칙들을 보면서 될 때까지 하는 거지. 그쵸.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는 사실은 이게 그죠. 머릿속에 안 돼요, 체계가 안 돼요. 들어가지 않아서 2번 정도를 해라. 근데 중요한 건 중등문법이 아니고 고등문법이다. 네, 왜냐면 중등문법은 생략된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고등문법으로 한 번을 보고 나면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작업을 하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 하고 나면 중2부터 사실 국어가 갑자기 확 어려워지잖아요. 맞아요. 문법이.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중3 때 배우는 내용을 중2 때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런 순서대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네. 저희가 이제 끝으로 입시를 떠나서 그러니까 한 분의 국어 선생님으로서 이 영상을 보는 이제 스튜디오 S 이제 구독자 여러분, 학생 여러분과 이제 학부모님들께 전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유산이 읽기와 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읽고 잘 쓸 수 있게 된 덕분에 고려대학교도 정시로 붙을 수 있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신문사도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잘 읽고 잘 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자 어떤 그 비기 같은 것으로 잘 읽고 잘 쓰는 훈련을 꾸준히 시켜주신다면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